요즘 엔잡 하는 분들 많으시죠? 솔직히 저 엔잡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나름 엔잡이더라고요. 역사학자, 방송인, 유튜버. 이걸 우리 때는 이런 걸 실업자라고 했는데. 아무튼 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원조 엔잡러가 계십니다. 잡부, 우체국 직원, 뱃사공, 측량기사, 가게점원, 프로레슬러, 변호사, 정말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던 양반. 하나 하기도 힘든데 이 모든 직업을 다 잘 해냈던 정말 특이한 사람. 그리고 그의 최종 직업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웅은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1809년 2월 10일 켄터키주의 외딴 통나무 오두막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노동자 집안이었고 이 생가에서는 겨우 2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농부, 목수, 머슴을 전전했죠. 그냥 보통의 하층민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이브럼 링컨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어머니였죠. 낸시 행크스 링컨입니다. 초상화를 보면 그래도 지적이고 예쁘고 차분한 여인이었어요. 학교도 다닐 수 없는 링컨에게 글을 가르쳤던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1818년에 우유병으로 사망합니다. 이 우유병이라는 건 그 젖소가 아무거나 먹으니까 독초를 먹으면 그 감염된 젖소의 우유를 마셔서 걸리는 병인데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에이브,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버지의 능력이 부인을 잘 얻는다는 거였는데 어머니 낸시가 돌아가신 다음에 해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얻은 부인이 세라 부시 링컨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어머니도 대단히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문맹이었지만 링컨의 재능을 알아보고 헌신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 무식한 아버지는 책을 읽는 링컨을 보면 화를 냈다고 그럽니다. 이 어머니가 결사적으로 막아주면서 링컨이 스스로 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는 링컨을 키워서 그냥 꿈이 하인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의 하인으로 취직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링컨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2살에 가출을 합니다. 물론 가출을 했다고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죠.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점원, 우체국 직원, 측량기사, 마침내 독학으로 변호사가 됩니다. 이 링컨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막노동을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차분차분 올라갑니다. 어느 직업에 가든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점점 좋은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대단한 거는 한 번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기도 했지만 켄터키 자체가 오지라서 책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읽은 책이 성경, 셰익스피어, 이솝 우화집.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솝 우화집에서도 자기가 읽고 읽으면서 무한한 지혜와 삶의 원리를 찾아냅니다. 이런 게 대단하죠. 이런 각고의 탐구와 노력으로 엄청난 웅변수를 지니고 지혜를 지니고 무엇보다도 인간 이해와 사람을 설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링컨의 마인드입니다. 정말 극빈에다가 무식한 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독학을 하고 자기가 자수성가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야, 나는 정말 잘났나 보다.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도 내가 변호사까지 됐어. 이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이 우리 아버지 이거 양아버지 아니야? 내가 이런 집안 출신일 리가 없는데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하는 분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링컨은요, 진짜 장점이 한 번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신은 늘 부족하고 못났고 주변에는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 삽니다. 왜? 이렇게 살면요, 자존감, 자신감이 무너져요. 그리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견딜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링컨은 반대였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변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그들을 이해하고 마지막에는 그보다 앞서고 이기는 방법을 찾습니다. 법률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어떤 기능적인 지식들도 많잖아요. 서류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도 전혀 실습 없이 책으로 배워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실무를 책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 그걸 더 잘해요. 그만큼 노력도 노력이지만 분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이죠. 이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니까 좀 하기 싫거나 부당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일단 책임이 과해지면 최대한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10원을 껐습니다. 10원어치 일을 할게요. 그랬더니 2층 집 페인트를 다 칠하래. 몇십만 원짜리 일이잖아요. 열 받죠. 링컨도 열 받아요. 그러나 누구도 흠잡지 못하게 빈틈 하나 없이 완벽하게 칠합니다. 그리고 욕합니다. 나쁜 놈. 이게 링컨의 무서운 점입니다. 굴종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를 핑계로 자신의 꿈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자기 체력 단련이라도 해요. 사실 링컨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성장기가 마음의 상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링컨은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고 외로움도 많이 탔고 자기가 젊었을 때 고생한 이야기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상처라고 그래요.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극복하니까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나가 또 링컨한테 굉장히 잘해줬는데 누나가 결혼해서 첫애를 낳다 죽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어머니와 누나를 그리워하느냐? 사실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한탄하는 거죠. 내가 가난한 집에서 안 태어났더라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링컨이라고 안 하겠어요. 링컨이 무서운 건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대신에 거기에 좌절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이 좀 계속됩니다. 첫사랑이 있었는데 연애는 안 어울리는데 또 연애도 잘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여성하고 첫사랑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만 전염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거 갖고 말도 못하고 뭐 거의 자살 생각까지 했다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감상적인 사람이 감상을 핑계로 자신의 임무를 방치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면 그냥 놓잖아요.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변호사 시험에 덜커덕 그냥 붙어요. 또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해요? 야, 저놈 저기 인간이냐? 너 지금 걔 안 좋아했던 거지? 어떻게 뭐 연인을 잃었다고 하면서 공부했고 붙을 수가 있어? 두 개를 다 하는 게 링컨의 능력이라니까요. 링컨이 변호사 때 미국의 어떤 굴지의 대기업 간에 거대한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링컨은 그때 저 일리노이의 시골 변호사니까 이런 게 오질 않죠. 그런데 다른 주에 가서 소송을 할 때는 그 주의 변호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법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워낙 대기업들이 팽팽하게 붙다 보니까 뉴욕에서 하지 말고 저기 가서 공정하게 하자. 그래서 일리노이 주에서 재판을 하기로 합니다. 뉴욕 최고의 로펌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일리노이 주에 실력 있는 변호사가 누구냐 그랬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학벌도 엉망이고 무명인데 알짜배기 실력자가 있다라는 걸 누가 들어요. 근데 이 찾으러 온 사람이 더 대단했던 것 같아. 링컨하고 얘기를 해보더니 얘는 진짜라고 추천을 해가지고 잡 변호사에서 최고의 로펌에 들어가서 이제 거대한 소송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재판 장소가 오하이오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링컨이 왜 필요해? 벌써 오하이오주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요. 그때 오하이오 출신 변호사가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능력 있는 변호사였죠. 그걸 못 먹으러 링컨이 막 가서 안녕하세요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스탠턴이 아예 들으라고 그랬어요. 저 긴팔 원숭이는 왜 데려왔냐? 링컨을 버려두고 앞장서서 그냥 갑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긴팔 원숭이 넌 저리 가. 그리고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모욕을 당하면 못 참죠. 링컨은 그런 모욕을 받고도 재판에 매일 참석해서 끝까지 경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왜? 니들 진짜 얼마나 잘났나 보자. 그러면서 하면서 그래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저거 틀렸잖아. 발음 틀렸잖아. 조문 틀렸잖아. 이렇게 적잖아요. 아니요. 링컨은 철저하게 거기서 배워요. 야, 역시 대학 나온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고 돌아가서 대학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또 공부를 하면서 못 나온 대학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합니다.
나중에 링컨은 스탠턴을 자기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삐걱댔는데 나중에는 링컨한테 감동하게 되고 링컨이 암살된 후에 범인 체포를 지휘했던 사람, 이 스탠턴이었습니다. 이거 영화로도 나왔는데 스탠턴이 이 링컨 암살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하여간 조금만 연루가 있던 사람도 전부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서 또 스탠턴 욕을 많이 먹는데 근데 사실은 링컨을 정말 존경해서 과잉이 됐던 거예요. 링컨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던 세 번째 여인은 부인이었던 메리 토드 링컨입니다. 메리의 아버지는 켄터키주의 은행가였고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링컨하고는 정확히 하늘과 땅입니다. 게다가 메리는 고등교육까지 받은 정말 여성으로서는 드문 학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더 대단한 건 어릴 때부터 꿈이 영부인이었대요. 처음에는 나중에 링컨하고 대통령 경쟁을 했던 더글라스를 사귀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인 게 대통령 후보 둘하고 다 애인이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내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세워놓고 보면 더글라스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당시에 링컨은 별볼일 변호사고 더글라스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체격도 더글라스는 연설할 때 주로 우통 벗는 걸 좋아했는데 몸이 아놀드 슈발제네거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쫙 해가지고 그냥 야 그러고 링컨은 절대 우통을 안 벗는데 왜 벗으면 표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메리가 더글라스를 버리고 링컨을 선택합니다. 더 황당한 건 정작 결혼식 날 안 나타났어요. 약혼을 파혼했다는 소리도 있는데 하여간 집에서도 반대를 하고 링컨도 이제 컴프레스를 느껴서 나는 당신의 짝이 아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메리가 아니다, 너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링컨은 정치에는 일찍 입문을 했습니다. 20대부터 주의회 의원으로 활약을 했었죠. 이때 이제 서민 정치가 정직한 에이브, 선량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습니다. 아무리 이런 서민적인 이미지를 가졌다고 해도 링컨 수준의 사람이 주의회 의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고 전국구 의원은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링컨이 31살 때 정치적 야심도 높았던 메리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보잘것없는 링컨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링컨은 사실 통나무 집이 아니라 저택에서 살았죠. 그리고 일약 사교계의 명사가 됩니다. 링컨이 보잘것없는 시골 변호사에서 수많은 상류사회 친구들을 사귀고 정계로 진출하게 되는 데는 메리의 후원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링컨의 재능, 노력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되죠. 링컨은 서민들을 정말 휘어잡는 데도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원래 사람 파악을 잘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메리 덕에 상류사회 사교계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 금방 휘어잡아요. 탁월한 능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메리의 덕이었죠. 메리는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좀 귀족스러운 성격이 강해서 링컨에게 피해도 많이 줬다고 하죠. 링컨의 일화를 보면 부인 때문에 고생했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사치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뭐 사이가 안 좋았냐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쳤지만은 링컨은 평생 메리한테 충실하고 감사했습니다. 메리는 굉장히 까탈스럽고 교만한 여인이었다고 하지만 링컨한테만은 엄청나게 존중하고 놀라울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링컨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데는 메리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시절에 링컨이 워낙 정직하고 친절해서 그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 참 잘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이제 요즘 말로 마을 의원부터 이렇게 선거가 하도 많잖아요. 거기가 보안관 선거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링컨이 이제 정치의 뜻을 두고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주 하원 의원이 되고 상원 의원에 출마하는데 상원은 두 번 다 낙선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출마하세요. 이거 위험해. 두 번째는 메리의 옛날 연인이자 친구이기도 했으며 나중에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돼서 링컨과 대결하는 스티븐 더글라스와 격렬한 경쟁 끝에 근소한 차이로 낙선을 합니다. 이 선거 때 링컨이 연설을 워낙 잘한 데다가 이슈를 잡아요. 노예제를 확실히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돼서
한순간에 대통령 후보 경선 대회에 출마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남북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노예제도에 찬성했던 남부죠. 주로 목화 농사를 노예들이 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찬성을 했습니다. 노예제도에 반대했던 곳은 북부가 많았는데 산업화로 노예가 필요하지 않았죠. 사실은 노예가 있으면 공장 노동자를 이렇게 유연하게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방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주의를 떠나서 그냥 이게 이로웠던 거예요. 손해보는 쪽은 아무도 없었어요. 링컨도 점원으로 일하던 시절에 흑인 노예가 팔려가는 현장을 보고 나중에 꼭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보통 노예제 이슈라고 하면 찬성이냐 반대냐 이 두 가지만 있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노예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를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폐지할 거냐 아니면 유예를 둘 거냐,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심했습니다. 링컨은 확고하게 노예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강제적으로 철폐하면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 노예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는 좀 이렇게 중도적이고 온건한 방법으로 천천히 풀어가자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도 사람들이 극으로 갔던가 봐요. 북부 쪽에서는 그냥 싸그리 폐지하자는 쪽이었어요. 이쪽에서는 야 우리가 손해보잖아 이렇게 돼서 오히려 양극단이 더 많았는데 링컨이 노예제는 폐지하되 노예제 시행주는 좀 온건하게 처리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링컨은 확실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확실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중간적인 2인자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계속 튀지 않고 배척당하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나갑니다. 대의원들에게도 적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상과 목표만 강조한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화당은 노예제 문제로 휘그당, 그전에 휘그당이었는데요. 이 휘그당이 분열하면서 탈당파, 기타 여러 중소 정당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당이에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링컨입니다. 여기에다가 민주당 소수파까지 합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라든가 일체성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유력 후보들도 사실 옛날 휘그당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 심지어 민주당 애들이야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죠. 이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 전국적인 인물이라는 게 사실 없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념들, 주의 의견들이 엇갈리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검증된 지도자가. 그러다 보니 어느 주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이쪽에서는 싫은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하나하나 보면은 전당대회 후보를 보면 윌리엄 쇼드와 세먼 체이스는 상원 의원과 주지사 경력자였습니다. 이게 주지사라는 게 진짜 그래. 나 어느도 주지사야 그러면 저쪽 속가 극히 싫어해요. 에드워드 베이츠는 판사 출신 원로 정치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조금 둥글둥글했어요. 근데 둥글둥글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링컨은 갑자기 뛰어든 시골뜨기 정치인이었습니다. 선거전 평가에서 링컨은 당연히 4위였죠. 당시 대의원들은 후보를 절대 지지하는 사람과 절대 미워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쟤는 절대 되면 안 돼, 쟤는 절대로 돼야 돼. 링컨은 4위 후보여서 절대 안 되는 기준에 걸리질 않았어요. 게다가 상위 3명을 서로 이제 제 잡아먹으려고 견제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링컨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자기 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분도 훌륭한 분이에요, 저분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훌륭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이익을 많이 받고 사실은 자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그냥 한번 나와서 이름이나 팔아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1등을 해버려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승리해버립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안 유명한 상태에서 된 사람이 링컨이었을 거고 이 기록은 아마 영원히 안 깨질 거야. 이젠 이렇게 안 알려질 수가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운이 따랐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이때 사실 안 되는 건데 남부가 또 분열해 버립니다. 링컨이 약 186만 표를 얻었습니다. 전체의 한 40% 얻었는데 더글라스가 138만 표, 29.5% 정도 얻었습니다. 격차가 많이 난 것 같죠?
그런데 존 브레켄이라고 남부 민주당이 85만 표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둘로 나뉘는 바람에 링컨보다 더 많이 가져갈 표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존 벨이라는 사람이 또 59만 표 가져갔어요. 선거인단 득표수로 말하면은 링컨이 180명이고 더글라스가 12명에서 압승이긴 했는데 전체 득표율로 보면 40%밖에 안 됐죠. 링컨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노예 제도에 대한 남북 의견이 대립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분열로 링컨이 당선되긴 했지만 당선되자 남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쟤는 겨우 40% 지지자야. 그러니 조금만 먼 일이 나면 지지율이 뚝 떨어질 거야. 여기다가 공화당이 원내 과반 확보에 실패합니다. 그러자 남부주들이 즉시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남부연합은 제퍼슨 데이비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고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남북전쟁의 원인이 노예 때문이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노예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고 남북부가 이 문제로 크게 대립한 것도 맞습니다. 남북부의 산업 환경 자체가 크게 달라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노예제 찬반론으로 갈라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주별로 주마다 노예제가 달랐어요. 노예제를 폐지하는 방법을 두고도 달라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연방제와 각 주의 독립적인 그 권리를 두고 이게 사실 컸어요. 어떤 분은 이게 진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이라는 게 늘 중앙집권적 국가니까 땅 생겼어. 그 행정구역 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주가 거의 독립국가, 준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역을 떼서 독립구역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하나 문제는 사람들이 골고루 섞여가는 게 아닙니다.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저기로 쫙 가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한 주가 한 나라 사람으로 되진 않았지만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종교도 구교, 신교, 프랑스는 카톨릭, 독일은 신교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여러 개의 독립국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미국이 이 연방제라는 것을 할 때에 이 독립된 각 주들의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두고 이거는 거의 독립운동 비슷한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제 문제를 계기로 그리고 링컨의 당선을 계기로 미국이 그야말로 대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북전쟁을 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북부가 산업력, 경제력이 압도했어. 그러니까 뭐 초반엔 불리했지만 결국은 이건 북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야. 이런 말을 정말 쉽게 합니다. 근데 당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었어요. 북부가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많고 돈도 많은 건 맞아요. 당시에 미국 정규군은 16,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징병제도 없어요. 그럼 그 넓은 땅을 16,000명 갖고 어떻게 지키냐? 각 주마다 민병대가 해요. 정부가 예를 들면 남북전쟁을 치를 만한 국방 예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북전쟁 때 그 군비를 은행에서 차입하고 공채로 조달을 합니다. 야전 지휘관 대부분이 남부에 가담한 버지니아 군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연방정부가 개판이다 보니까 군인은 다 버지니아 출신들이 꽉 쥐고 있었어요. 링컨이라는 사람은 정계에도 인맥이 하나도 없는데 군부 인맥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국가 절반은 떨어져 나갔지 정가에서는 완전히 이방인이지 전쟁하는데 군대에는 인맥이 하나도 없지 이러니 누가 이게 북부가 제대로 전쟁을 끌고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이처럼 링컨은 고립무원의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링컨의 입지가 더 약화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부터 북군이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첫 전투가 워싱턴 근교에 있었던 매서스에서 벌어집니다. 이때 북군이 대패를 합니다. 사실은 이때 남군이 그냥 왔으면 워싱턴을 점령할 수도 있었다고들 합니다. 근데 왜 안 했는지는 지금도 불가사의인데 좌우간 그 바람에 이제 전쟁이 길어지는데 2년 후에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할 때까지 북군은 대부분의 전투에서 매일 패배했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 징병을 해요. 징병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고 불만은 치솟죠. 거기다가 전비는 빌려가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정은 남부가 더 심했어요, 심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불편하잖아. 게다가 북군은 진다는 게 문제야. 정규군인데 맨날 져. 더 황당한 거는 이 북군 사령관들인데 링컨이 임명하는 사령관마다 어이없는 지휘력으로 패배를 합니다. 그뿐인가 그나마 괜찮았던 장군이 북군 총사령관이 됐던 맥클렐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야전지휘는 못하는데 군사행정엔 천재였어요. 이 맥클렐런도 링컨을 완전히 무시해서 결국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링컨의 유일한 히트작은 서둘러 행했던 노예해방 선언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노예해방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당시 남부에서 생산된 목화는 프랑스와 영국에 상당량이 수출되고 있었어요.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남부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이미 노예 해방을 선언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남부를 지지할 수 없게 만들려고 했어요. 아무튼 링컨은 이런 복합적인 위기를 엄청난 정신력과 끈기, 노력으로 이겨냅니다. 하나의 미국을 위한 신념은 진짜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고 미국인들이 링컨을 존경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초기 북부의 장군들은 군사행정에만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남부 장군들은 전술 작전에선 당시 미국 최고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장군과 남부 장군이 똑같이 결여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전략적 사고가 부족해요. 왜? 군대가 16,000명밖에 안 돼. 그리고 남군 중에서 전략적 사고를 좀 하는 분도 있긴 했는데 문제는 그 전략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국가관이 반연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전략적 사고가 엉뚱한 방식으로 하게 돼요. 링컨은 초기에는 제대로 된 지휘관을 고르지 못했고 솔직히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얘들이 다 인맥인데 너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때 큰일 나거든요. 물어봐야 돼. 니들 중에 최고 선배가 누구니? 이번에 누가 대장할 차례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무능한 놈 순서대로 오는 거지 뭐. 그렇지만은 전략적 비전과 방법은 확실했고 큰 틀에서 맞춰 나가게 되죠. 그리고 군에 대해서도 본인이 몰랐지만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 링컨의 장점은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공부를 해요. 어설프게 안다. 나 이제 알 것 같은데 개입 안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북군 중에서도 능력 있는 장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바로 등용해요. 북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인간과 물자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진 조건을 제일 잘 쓸 수 있는 애가 누구냐? 그랜트다. 북군의 장점과 맞는 지휘부가 구성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쟁이 역전되죠. 결국 그렇게 돼서 북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공화당 급진파는 남부주는 얘들은 반란군이니까 연방에 가입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무슨 군사통치구역으로 놔두자. 거의 식민지 취급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남부 백인들의 공민권을 박탈하고 백인 재산을 몰수해서 흑인에게 분배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죠. 그나마 공화당 온건파가 하는 소리가 남부연합에서 그나마 적극 지지했던 애들만 거만 몰수해서 흑인한테 분배하자. 이게 온건파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21세기에 들어도 기가 막힐 소리인데 문제는 당시 급진파 세력도 강력했어요. 링컨은 이 주장에 반대하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재건책을 주장합니다. 사실 북부 공화당 급진파의 주장은 흑인 인권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인을 이용해서 남부를 지배하자라는 건데 링컨은 그러면 안 돼. 쟤들이 또 다 키워서 우리와 같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게 해야 돼.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의 최종 목표가 남부의 분리나 차별이 아니라 하나의 미국을 향한 통합을 주장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흑백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방법론을 모색했습니다. 요즘 왜 우리 사회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다 말하는데 링컨은 진짜 큰 사람이었어요.
1863년 7월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 인근에서 남북전쟁 중에 가장 참혹한 전투이자 결정적인 전투, 남북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던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집니다. 양쪽에 상당한 희생자가 난 비극적인 전투였죠. 4개월 후에 당시 숨진 병사들을 위한 국민묘지 봉헌식이 열리는데 링컨이 여기에 참석해서 가장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링컨은 탁월한 유머 감각과 이야기 솜씨로도 유명했죠. 연설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유머도 잘했습니다. 링컨의 유머는 유머집이 나돌 정도로 유명합니다. 몇 가지 소개하자면 링컨이 스티븐 더글라스하고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연설로 싸울 때 더글라스가 링컨은 두 얼굴 가진 사람이다 라고 했대요. 너무 착한 척하니까 링컨이 받아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이런 중요한 장소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뭐 이런 건 그냥 탁월했어요. 어느 날 링컨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청년이 길을 막고 링컨 얼굴에 권총을 겨눴다고 합니다. 나는 나보다 못생긴 놈은 총으로 쏘기랬다. 걔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자 링컨이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떨궜답니다. 그럼 나를 쏘게. 내가 당신보다 못생겼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항상 타인을 웃기고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데 아주 좀 병적이다 싶을 정도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람 그때는 이제 유명했으니까 막 축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링컨이 계속 우울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오늘같이 즐거운 날 왜 이러고 계세요? 아이를 쳐다보면서 우울하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얘가 한쪽 다리는 나를 닮고 한쪽 다리는 우리 마누라 닮으면 어떡하지? 링컨 부인이 키가 작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상의 유머예요.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진짜인데요. 링컨이 그 서민적인 대통령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나면 주머니에서 있는 대로 돈을 다 털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별 얘기 다 있어요. 외투를 벗어줬다. 야, 그 외투 벗어줬으면 외투가 몇백 벌 있어야 됐어요. 부정축제 됐을 거야. 근데 이거는 근데 확실해요. 주머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딱 까뒤집어서 다 줬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절대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거린을 만나면 옆에 있는 비서나 경호원들한테 돈을 달라고 안 하고 동전을 달라고 그래요. 지폐는 주지 말고 동전만 줘라. 그래서 동전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거지한테 가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주머니를 뒤집어 가지고 있는 대로 다 털어서 주고 떠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충격받아요. 링컨 이거 무슨 정직한 에이브가 아니라 완전 사기꾼이잖아. 교활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학생 때 그 강의 시간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셨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링컨을 연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두 번 충격을 받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링컨의 이야기와 이미지가 사실이 아니어서 놀란대. 두 번째는 링컨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 더 놀란대. 그 대단함에. 링컨은 링컨 바로 시작해서 한 번 깨지고 더 큰 링컨 바가 돼서 나온다. 이게 링컨의 사이클이라는 건데요. 이게 70년대 이야기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정의감이 너무 강해져서 야 그게 쇼지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정말로 링컨을 연구해보면 어떤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도 존경하게 되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물론 링컨은 정치인입니다. 순진한 철학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갈등을 싫어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로 빠져나가든 말솜씨로 빠져나가든 양보로 빠져나가든 기가 막힌 타협을 이루는 데는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링컨은 상대방보다 똑똑하고 명석했어요. 항상 상대의 의도를 예측하고 한 발 앞서갑니다. 전쟁을 비유로 하자면 링컨은 절대로 주도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보다 더 과감하거나 더 어이없거나 한 발 앞서서 예방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어느 육군 대령이 증기선 사고로 부인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하여간 뭐든지 다 청탁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의 시신을 수습해야겠는데
힘든 거예요. 근데 마침 근처에 링컨이 와서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링컨을 찾아가서 시신 수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전쟁 중에 대통령의 일이라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걸 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벌컥 화를 냅니다. 이런 일까지 나한테 와서 얘기해야 되냐고. 링컨이 화내는 적이 드물긴 한데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화날만 했잖아. 이 정도 화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링컨이 다음날 그 대령을 찾아가서 사과합니다. 내가 그때 감정이 격해서 실수했다. 대신 어떤 식이든지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정치가죠. 타인이 조금이라도 불쾌했겠다 싶으면 찾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행동을 절대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라고 입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사과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겠느냐. 도와줄 게 없으면 제발 화를 풀어달라. 정말 애절할 정도로 매달리는데 이제 풀렸습니까? 이러면 풀리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중엔 무서워서 풀렸어요. 남북전쟁이 시작되니까 링컨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군 경력도 없고 상류사회에도 기반 없고 군부라는 특수한 집단에 조금도 인연이 없는 링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요. 개전 2년 동안에 북군은 링컨이 임명하는 사령관마다 끔찍한 실수를 반복했고 군은 연전연패를 합니다. 정가에서도 군부에서도 링컨은 무능하니 저를 권좌에서 끊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도 링컨은 대인관계에서 늘 승리자가 되고 결국에는 정적들도 자신을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대인관계를 이끌어갔던 링컨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등장 때문이었는데요. 오늘의 영웅 라이벌은 윌리엄 스워드입니다. 윌리엄 스워드는 1801년에 태어나서 1872년에 사망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때 선두주자가 윌리엄 스워드였습니다. 뉴욕 상원의원이었고 뉴욕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낸 그는 경력, 능력, 리더십에서 다른 경쟁자였던 체이스나 베이츠를 압도했습니다. 체이스나 베이츠는 장관이나 대법원 판사로는 유능했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슈어드는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이 미중류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만한 인물이었다. 이것도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보통 때라면 보통 이상의 대통령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슈어드였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슈어드에게 국무장관을 제안합니다. 슈어드는 자존심이 엄청 상할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링컨이 이게 자기가 대통령 제대로 못할 거 알고 있구나. 네가 어쩌다 운 좋게 됐지. 그래, 내가 네 밑에 가는 게 좀 기분은 나쁘지만 나라를 생각하자. 근데 이게 스워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링컨은 체이스는 재무장관을 임명하고 베이츠는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스탠턴은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전부 기회가 왔구나. 쟤는 2년도 못해 잘릴 것이다. 그러면 나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온다. 이래가지고 다들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정에 협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자기가 국정에서 일하는 이 명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기를 올리고 링컨을 끌어내릴 기회를 노립니다. 스워드는 이 단체 행동의 선두주자였어요. 그리고 일단 링컨을 끄집어내고 나중에 다시 우리끼리 공정에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죠. 아마 전 세계 역사, 미국 역사에 이런 내각은 없었을 거야. 대통령 이하 모든 내각이 링컨을 쫓아내고 자기가 다음 자리에 차지하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만 어쨌든 이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음모를 꾸며도 완전히 거짓 음모를 만들어내거나 무리하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려고는 안 했습니다. 나름 페어 플레이를 해서 합리적으로 정부를 이끌다가 링컨이 무너지는 날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것도 얘기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링컨이 절대 안 된다. 너무 얕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미지 깎아먹을 일은 없잖아. 어차피 쫓겨날 거. 그래서 품위 있게 명성을 쌓으면서 저분이 가실 날을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온통 내각이었고 슈어드가 그중에 1번 주자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년 지나고 링컨이 재선이 됐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죠.
그 직후에 링컨은 아내와 극장에서 공연을 보다가 남부의 열성적 지지자였던 청년에게 암살됩니다. 근데 이들이 사실 링컨만 죽인 게 아니고요. 링컨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슈어드다 해서 암살팀을 여러 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슈어드도 공격을 받았는데 도끼로 막 찍혀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안 죽고 살아났어요. 당시 의학 수준에서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슈어드가 정신이 들자마자 링컨의 안위부터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링컨 안 죽었냐? 그럼 그 자리 내 건데. 이래서 물어본 게 아니고 진심으로 링컨에 걱정이 돼서 물어봤다고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너무 중상이었기 때문에 링컨이 무사하다고 말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슈어드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거짓말 말게. 대통령이 무사하다면 당장 나를 문안하려고 왔을 거야. 그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혼자 펑펑 울었죠. 링컨이 이제 운구가 가는 날 슈어드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나가서 창문을 열고 링컨의 관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야말로 사회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싸워서 진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싸움도 잘했고 육체적으로도 강인했습니다. 뭐 강도들도 다 때려 눕혔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프로레슬러였다고 해요. 근데 프로레슬러가 요즘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길거리 싸움꾼이죠. 돈 내기 하는 거. 근데 12년간 단 1패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무적의 챔피언이었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허리 힘도 굉장히 세고 어릴 때부터 이 노동을 해가지고 체격은 볼품 없지만 그냥 온몸이 그냥 근육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정치 컨설트가 있죠. 뭐 복장을 이렇게 해라, 눈빛을 맞춰. 근데 당시에는 정말 이런 전문가가 부족했거든요. 근데 링컨은 옛날에도 독서를 하면서 그 속에서 지혜를 뽑아내듯이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대중을 이해하고 배우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게다가 천성적으로 진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상부성이 굉장히 빠르고 순발력 좋고 좀 짜증나고 교활할 정도로 영리해요. 진짜 너무 영리해요. 제가 이게 교활하다고 말하면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링컨은 분명히 순진무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쇼맨십, 상대를 제압하는 술수, 요령, 그 어떤 창의력, 이런 모든 능력에서 모든 자신의 정적에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링컨을 교활하다고 감히 표현하는 게 사실 이 교활함이 진정으로 링컨을 존경하게 만든 포인트예요. 링컨은 교활했지만 절대로 대중을 우롱하지 않습니다. 교활할 정도로 파악을 잘할 뿐이죠. 링컨이 정말 놀라웠던 건요. 아무도 몰랐던 대중의 욕구, 대중의 꿈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링컨이 연설로 정말 유명했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정의와 이상으로 호송했어요. 사람들이 무식한 대중한테는 그게 안 먹힐 거로 했는데 대중들이야말로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대중은 정의와 이상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하지 못하고 나는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데 나는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비열하게 산다. 이럴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정의로운 삶, 우리의 사회를 더 아름답고 세상이 더 훌륭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먹혔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했지만. 링컨의 정치는 이상에 대한 실험이자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선진국이라도 이 국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요. 그리고 다 국민 탓만 해요. 정치인은 국민을 탓하고 국민은 정치인을 탓합니다. 이런 면만 짚어내보자면 링컨 시대의 미국도 대분열의 시대였어요. 눈앞의 이익에 약하고 선동에 넘어가고 그리고 인종, 종교, 지역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쟁 직전에서 총칼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링컨은 거꾸로 국민과 병사들에게 이상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대중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이상과 선함을 선택하고 그것이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링컨의 삶과 정치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행로이고 영웅의 도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링컨처럼 도전하는 정치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링컨의 가장 큰 성과는 노예 해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미국은 링컨을 기점으로 복수에서 단수가 됩니다. 미국의 진정한 통합을 이끈 인물이었고 어떤 경우에도 링컨은 이 목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독서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을 했고 그것으로 포용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이상이란 무엇인가에서도 도전하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21세기에 링컨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조명받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으로 그를 떠났습니다. 실패와 낙선으로 우울한 삶을 살아왔던 링컨.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갔습니다. 링컨의 지도력과 용기 그리고 인권에 대한 헌신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자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인생의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영웅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분 저런 분 해주세요라는 얘기도 많던데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의 최애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곧 나오겠네요. 나오긴 할 텐데 저 최애는 아닙니다. 자꾸 이상하게 나를 알렉산드로로 몰아가지. 지구 영웅전 너무 감사드려요. 프리드리 대왕님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독일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저 댓글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부디 조지 마샬 한번 해주세요. 팬은 있긴 있나 봐요.